그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환형제들의 재직 중인 조용호라고 합니다. 네. 어제 발표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 발표 자료를 공유해 드린 이유는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공유 드렸던 의도는 여기 좀 안에 코드가 나왔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를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아니면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좀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코드를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저희 그 장표에 제가 깃허브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3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그 코드를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우아한 객체 지향이고요. 부제는 의존성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화시키기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설계에 대한 핵심은 의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설계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리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의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객체지향 얘기를 할 때도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할이나 책임이 필요한 건 의존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잡은 건 어떻게 의존성을 관리하는 게 좋은 의존성이고 의존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의존성의 개념, 간단하게 의존성이라는 걸 살펴볼 거고 예제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의존성에 따라서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단계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의존성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네. 먼저 의존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설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설계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설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코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클래스에 어떤 코드를 넣을 거고 어떤 패키지에 어떤 코드를 넣을 거고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설계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될까요? 핵심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변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같이 변경되는 코드를 같이 넣어야 되고 같이 변경되지 않는 코드들은 따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변경의 핵심이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의존성의 개념, 의존성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의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가 B에 의존할 경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 약간 점선으로 A가 B에 의존한다는 그 다이어그램은 A에서 B로 향하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다고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B가 변경될 때 A도 같이 변경될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죠. 클래스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메소드의 이름이 바뀔 수 있고 구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던 B가 바뀌었을 때 A도 같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를 얘기하는 게 의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존성은 변경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이 따라서 무조건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구현이 변경되더라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클래스의 내부 구현이 변경되더라도 A라는 클래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면. 그렇죠? 그래서 디펜던시라고 하는 건 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펜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클래스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고 패키지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어요. 먼저 클래스 사이의 디펜던시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관계의 정의는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코드상으로는 저렇게 그냥 객체 참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클래스에 B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가 연관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아니라 의존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코드상에서 파라미터에 그 타입이 나오거나, 리턴 타입에 그 타입이 나오거나, 메소드 안에서 그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라고 하면 디펜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관계는 아예 A에서 B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존관계는 일시적으로 협력을 하는 어떤 시점에 딱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관계를 딱 맺고 헤어지는 관계를 의존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관계가 있습니다. 상속도 실질적으로 B가 B라고 하는 클래스의 구현을 A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계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바뀔 때 A라고 하는 클래스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관계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관계랑 실체화 관계의 차이는, 상속관계는 구현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실체화 관계는 인터페이스의 오퍼레이션 시그니처가 바뀌었을 때만 영향을 받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의존성의 종류고, 제가 지금부터 다이어그램을 되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박스가 막 나올 거거든요. 박스가 나오고 선이 나올 건데, 거기에 이런 그 표시가 나오면 이게 어떤 관계를 나타낸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패키지 A가 있고 패키지 B가 있는데, 패키지 A가 패키지 B에 의존을 해요 라고 하는 건, 패키지 B에 있는 클래스가 바뀔 때 패키지 A에 있는 클래스가 바뀌면,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에 뭐가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관계가 됐건 의존관계가 됐건, 어쨌든 의존성이 있으면 그 두 패키지 간에 의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존성을 파악하는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클래스를 열었을 때 인포트에 다른 패키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디펜던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의 코드를 딱 열었는데, 자바 코드를 열었는데 그 위에 임포트가 있어요. 아니면 C샵에서 유징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해요. 그러면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패키지 사이의 의존관계 종류를 살펴봤고, 자, 몇 가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좋은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방향 의존성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로 가는 디펜던시가 있고, B에서 A로 가는 디펜던시가 있으면, 자, 이거 정의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디펜던시의 정의에 의하면 이거는 B가 바뀔 때 A도 바뀌고, A가 바뀔 때 B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B가 원래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봐도 무방한 걸 어거지로 찢어놓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세터 메소드 안에서 B라는 클래스의 세터 메소드를 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A와 B 사이의 관계를 동기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양방향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성능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싱크를 맞추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버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방향 연관관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반드시. 근데 양방향 연관관계를 피할 수 있으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단방향 연관관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중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보신 것처럼 A에서 B의 B타입의 컬렉션을 인스턴스 변수로 잡거나, 아니면 컬렉션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가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의 디펜던시를 가지도록 코드를 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나 어쨌든 컬렉션이나 셋 같은 것들을 인스턴스 변수로 가지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해요. 뭐 JPL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능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객체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되게 많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중성이 적은 방향, 그러니까 A가 B의 리스트를 가지는 것보단 B가 A의 단방향 참조를 하나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중성이 적은 의존성의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의존성이 없을 경우에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A와 B 사이의 의존성이 정말 불필요해 라고 한다면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사이에는 잘 아시겠지만 양방향 의존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클이라고 표현해놨는데 만약에 패키지 3개가 있는데 패키지 3개 사이에 디펜던시를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다시 A로 가는 의존성이 있으면 이거는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패키지 3개가 하나의 패키지라는 얘기거든요. 같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의 원칙은 뭐냐면 무조건 변경해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코드 배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패키지 3개가 디펜던시가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는 A, B, C라고 하는 3개의 패키지가 원래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어서 이 관계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존성 관리의 법칙이에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방향을 피해라. 2번째, 다중성이 적은 방향을 선택해라. 3번째, 필요하면 제거해라. 그리고 패키지 사이에는 무조건 의존성의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거를 갖고 이걸 기본적인 가이드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의존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실행하는 코드겠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배달 앱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코드랑은 조금 다르고 지금부터 보실 코드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코드가 아니라 제가 좀 이 세미나를 위해서 재구성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룰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화를 시켰고 좀 이해하시기 편한 수준으로 재구성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했을 땐 되게 신나서 여러 개를 만들었다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이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정도의 범위로 딱 축소를 했고요. 그 중에서 원래 만들었던 것 중에서 살아남은 게 뭐냐면 주문 플로우만 살아남았어요. 자, 배민 다 써보셨죠? 그렇죠? 배민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막 하면 뭐 카테고리 나오고 광고 선택하고 들어가면 가게 상세가 나올 거예요. 이 가게 상세에서 다음 플로우는 메뉴 하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에 대한 상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저 밑에 있는 뭐 한 개 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장바구니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막 담은 다음에 밑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문 완료 페이지로 가겠죠. 자, 이 플로우에서 의존성을 좀 설명하기 좋은 플로우만 좀 뽑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항상 아마 이 세미나의 예고를 보여드렸을 때, 전달드렸을 때, 이 동영상을 한번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영화 예매하는 시스템의 세미나 자료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하는 원칙은 거기에 따라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는 좀 뺄게요. 빼고, 설계 결과물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배달 앱이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가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게라고 하는 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직화상급인 불고기라고 하는 실제로 어떤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게 이름이 있고 영업 여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주문할 때 보면은 배민 보시면은 뭐 준비 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 중인 업소는 주문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영업 여부가 있을 거고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담으셔야 주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가게는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전체에 대한 가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게에는 여러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 그러니까 이게 1인 세트라고 하는 게 메뉴인 거죠. 그렇죠? 1인 세트라는 게 메뉴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옵션들이 붙어요. 밑에 보시는 기본이나 고기 선택이나 음료 추가 선택 같은 게 옵션들이고 그 옵션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게와 메뉴는 제가 가게, 메뉴, 옵션 그룹, 옵션이라고 하는 도메인 개념으로 묶여 있습니다. 뒤에 저기 위에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클래스 이름인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런타임이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왼쪽에 보여있는 그림을 개체의 그 상태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 메뉴가 붙어 있고 옵션 그룹이 3개가 있죠. 하나는 기본이라고 하는 옵션, 하나는 고기 선택이라는 옵션 그룹, 하나는 음료 추가 선택이라고 하는 옵션 그룹이 붙어 있고 그 옵션 그룹에 뭐 보시는 것처럼 300g이라고 하는 옵션들이 런타임에 붙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게에 우리의 어떤 업주가 운영하는 가게에 메뉴가 붙어 있고 그 메뉴에는 여러 개의 옵션 그룹들이 붙어 있고 각 옵션 그룹에는 여러 개의 옵션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머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거를 담았을 때 주문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은 이거는 굉장히 뭐 일반적인 패턴이죠. 주문은 오더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주문 항목이 있고 주문 항목에는 동일하게 주문에 어떤 옵션 그룹을 담았는지를 나타내는 주문 옵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옵션을 담았는지를 가리키는 옵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저 그림을 제가 실제로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와 주문의 개념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문은 어떤 가게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항목이나 주문 옵션 그룹 주문이 붙을 거고 메뉴도 어떤 가게에 속해 있는 메뉴겠죠. 그래서 가게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메뉴와 주문이 런타임의 객체들의 관계가 이렇게 엮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떤 플로우를 살펴볼 거냐면은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하는 플로우를 쭉 살펴볼게요. 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자, 사장님, 우리 가게는, 장표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1인 세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메뉴가 1인 세트라고 할게요. 자, 1인 세트를 메뉴에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1인 세트를 등록을 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메뉴를 쭉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분이 딱 들어오셔서 고른 다음에 나 이거 사야지라고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으셨어요. 1인 세트라고 하는 메뉴를 장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장바구니가 앱에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 안에 제가 장바구니에다 어떤 거를 담을 때마다 서버 쪽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로컬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버에 이 데이터를 뭐 다른 웹 시스템처럼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실제로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로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이 바뀌면 장바구니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1인 세트를 담으셨어요. 자, 담은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사장님이 이거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인 세트라고 하는 메뉴를 판매하다가 안 되겠어. 이거 너무 비싸서 사용자들이 사질 않아. 그리고 그냥 조금씩 먹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어. 그래서 1인 세트를 0.5인 세트로 바꾸고 이름을 그리고 가격도 바꿨습니다. 자, 이러면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랑 실제로 사장님이 판매하시고 있는 메뉴에 불일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주문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주문이 발생을 할 때마다 실제로 주문이 전송되는 데이터랑 사장님이 등록하신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항목들을 검증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저희가 검증하는 데이터에 굉장히 작은 셋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검증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미나다 보니 오늘 주제에 맞는 항목들로 싹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에가 사장님이 등록하신 메뉴고 밑에가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온 주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사장님이 등록하신 메뉴의 이름과 주문으로 들어온 메뉴의 이름이 같은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옵션 그룹의 이름과 주문 옵션 그룹의 이름이 같은지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8,000원짜리 시켰어요. 근데 사장님이 짬뽕에 8,000원으로 바꿔놨어요. 가격은 같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나가는 돈은 8,000원이지만 실제로 배달되는 음식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다 일일이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옵션의 이름과 주문 옵션의 이름이 같은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옵션의 가격과 주문 옵션의 가격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항목들을 좀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첫 번째는 메뉴의 이름, 두 번째는 옵션 그룹의 이름, 세 번째는 옵션의 이름과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뭐를 또 한번 체크해 줘야 되냐면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참 있다가 주문 버튼 누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가게가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영업 중이었지만 그 사이에 준비 중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영업 중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최소 주문 금액이 만족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그거죠. 최소 주문 금액 한 500원 정도 모자랄 때 정말 이걸 뭘 더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실제로 최소 주문 금액을 내가 요청한 게 넘어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항목을 체크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이 주문이 일어나는데 이런 밸리데이션을 하는 로직의 협력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협력을 설계할 때는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 개념 위에 좀 붙여놓을게요. 제가 어제 공유 드린 장표랑 오늘 장표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유를 드렸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고 오셔야 이 세미나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따라올 수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공유를 드린 거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하고 오늘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보시다가 실제로 혹시라도 그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보일 텐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전체 플로우상에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협력을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를 쭉 보여드릴게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협력이 설계됐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공유드렸던 그 세미나 자료를 보시고 유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개념들 사이에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주문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동적인 플로우를 결정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문하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그렇죠? 주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딱 만들어지고 여기에 일단 주문하기라고 하는 플로우가 메시지가 주문이라는 쪽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밸리데이션 로직을 타기 시작하죠. 자, 주문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장님한테 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도 되는지 이 플로우를 탈 때 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검증 로직들을 하나하나 태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게가 영업 중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게의 영업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실제 주문 금액이 최소 주문 금액보다 큰지를 주문해서 가게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의 이름과 주문 항목의 이름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문해서 주문 항목 쪽으로 자, 너가 검증을 해봐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주문 항목 쪽에선 메뉴 쪽으로 자, 내 주문 항목이랑 너의 이름이랑 같은지를 비교해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메뉴는
옵션 그룹 쪽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일단 체크를 하겠죠. 자, 메뉴랑 주문 항목의 이름이 같은지를 체크를 하고 같아요. 그러면 다시 옵션 그룹 쪽에 주문 옵션 그룹이랑 옵션 그룹 너랑 같은지를 판단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주문 옵션 그룹은 옵션 그룹 쪽에서는 주문 쪽에 이름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죠. 그렇죠? 이것까지 다 통과를 해요. 그러면 옵션 쪽에 이번엔 네가 주문 데이터에 있는 옵션이랑 이름이랑 가격이 같은지를 판단해봐 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고, 옵션 쪽에서는 주문 옵션 쪽에 이름이랑 가격을 줘 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비교를 하겠죠. 이게 다 통과를 하면 주문이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일단 주문 후에 처음 메시지를 받을 거고요. 주문이 가게 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주문이 주문 항목 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주문 항목이 다시 메뉴 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메뉴가 옵션 그룹 쪽으로 다시 옵션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플로우로 설계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보자. 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 플로우가 지금부터 이 플로우를 갖고서 지지고 볶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저렇게 한번 바꿔보고, 바꿨을 때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되고, 그 트레이드오프를 선택한 기준을 쭉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가 머릿속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대부분 다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예제는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플로우 자체가 그렇게 생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갖고 자, 전체적인 설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구조를 실제로 클래스 사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공유드렸던 GitHub에 가보시면 이 구조대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클래스 사용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제 의존성의 관점에서 이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협력이라고 하는 동적인 객체와 객체 사이의 메시징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했고, 자, 그러면 이 동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이라고 하는 건, 개발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메모리 상에서 돌아가는 되게 동적인 구조잖아요.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객체가 생성되고 객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상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저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발자는 이 변화무쌍한 가능성들을 다 정적인 코드로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변경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관계가 됐던, 메소드가 됐던, 어쨌든 로직이 됐던 다 정적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적인 구조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코드를 짜려고 그러면 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즉 의존성.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식으로 의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실제 코드상의 정적인 부분으로 그려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타임에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랑 어떤 식으로든 협력이 이루어져 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를 넣거나 어떤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넣거나 할 때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냐면은 이 타입의 객체와 이 타입의 객체는 런타임에 협력할 거야 라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정적인 코드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관계라고 하는 거, 의존성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러니까 객체에서 관계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가 어떤 애한테 의존해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스부터 타겟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의존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DB랑은 다르죠. DB는 포린키 하나 잡아놓으면 방향성이 없거든요.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린키 하나로 이쪽에 포린키를 잡아놓으면 이쪽에 됐던 다 갈 수 있는데, 객체는 무조건 실제로 방향성이 잡히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결정하는 건 그냥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지,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런타임에 객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그거 말고도 관계를 잡아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꼭 이 관계는 필요해 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은 단지 데이터가 아니라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의존성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협력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이 협력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시면 돼요. 이 런타임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의존성의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는데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네 가지, 연관관계, 그 다음에 의존관계, 상속관계, 실체와 관계가 있는데 상속이나 실체는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내가 코드에 익스텐지를 넣을 거야. 그럼 상속관계예요. 코드에 임플리멘트를 넣을 거야. 그럼 실체와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딱 두 개 났습니다. 연관관계랑 의존관계가 남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연관관계가 있는데 내가 협력을 하려고 해요.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객체 사이에 굉장히 영구적으로 뭔가 탐색 구조를 잡아줘야 돼 라고 하면 연관관계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구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가요. 물론 오더에서 샵으로 데이터를 뭐 참조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때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뒤에서 뭐 보여드리겠지만 끊을 수는 있어요. 끊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관계를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런타임의 객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거야를 기반으로 정해 주셔야 되고 그 경로가 뭔가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더가 샵으로 가는 게 한 번 있어. 이건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오더랑 샵이랑 굉장히 빈번하게 계속 협력을 해야 되고 그 관계가 그냥 차라리 인스턴스 변수로 잡아놓는 게 좋겠어라고 판단이 되시면 연관관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에서 어떤 객체로 되게 빈번하게 가야 되고 그래서 이 경로를 아예 영구적으로 딱 박아놓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결정이 되시면 연관관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의존관계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객체가 항상 그 객체로 가는 경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오더 옵션 그룹 밑에 있는 거를 인스턴스 그냥 그 파라미터로 봤거든요. 메소드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파라미터로 받았다가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의존 관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개념적인 거고, 그렇죠?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 구현할 때 연관관계는 객체 참조, 의존 관계는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이나 내부에서 뉴이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관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코드상에서 그렇게 매핑이 되면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연관관계로 갈 건지 의존 관계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방향성이 중요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참조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에 연관관계를 넣는 이유, 여기에 의존관계를 넣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런타임의 객체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관관계를 잠깐 살펴볼게요. 연관관계라는 걸. 자, 연관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정의는 탐색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더 라인 아이템으로 내가 연관관계를 넣었다는 거는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오더를 알아요. 내 안에, 내 손 안에 오더라고 하는 객체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오더라는 객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오더 라인 아이템으로 어떤 방식이든 찾아갈 수 있어요가 연관관계의 정의입니다. 다시 연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알면 내가 원하는 다른 객체를 찾아갈 수 있어가 연관관계의 정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관관계를 잡는 건 두 객체 간의 이 통로가 굉장히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연관관계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연관관계를 구현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객체 참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장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다 보면 프로그램적인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연관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객체 참조라고 하는 구현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개념적인 수준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이 개념과 구현 방법을 1대1로 매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되게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연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객체 참조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더 안에 오더 라인 아이템을 컬렉션으로 포함하고 있으면 코드에서처럼 오더를 통해서 오더 라인 아이템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관관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객체를 통해서 어떻게 탐색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객체 참조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드예요. 코드고 그냥 이 코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코드로 그냥 매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드의 세세한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코드가 나중에 조금 찢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누고 의존성에 따라서 분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만 살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하기의 협력은 오더라고 하는 객체에 주문하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 객체의 퍼블릭 메소드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더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객체한테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메소드가 필요한 이유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메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메시지를 결정하고 메소드를 만드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는 주문이라고 하는 객체가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두 가지 로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구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문이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메소드 하나, 그리고 주문의 상태를 바꾸는 메소드 하나. 두 가지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이래요. 오더라고 하는 객체가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더라고 하는 객체가 샵과 오더라인 아이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주문이 가게와 주문 항목 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게가 영업 중인지 검증을 해야 되고 내 주문 금액이 최소 주문 금액보다는 많은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맞으면 정합성이 맞으면 주문 항목한테 이제 항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비교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 사이에 협력, 경로가 필요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구적인 관계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주문은 항상 어떤 가게의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문 안에 항상 주문 항목이 있어. 되게 강력한 관계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경로로 연관관계를 설정을 했고 연관관계로 잡을 거야. 탐색이 필요해. 물리적인 통로가 필요해. 라고 결정을 했고 그 연관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객체 참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객체와 객체 사이에 물리적인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밸리데이션 메소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항목들이 이 메소드 안에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가게가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주문 금액이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샵 쪽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죠? 이즈 오픈이라고 메시지와 이즈 밸리드 오더 어마운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 샵에 메시지를 보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주문이 통과 가능한 건지를 검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주문 항목들이 매칭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항목이랑 메뉴랑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그 사이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시 오더라인 아이템 쪽에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시 메뉴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밸리데이트 오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오더라인 아이템에서 오더에서 오더라인 아이템으로 밸리데이트를 보내고, 밸리데이트 오더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더라인 아이템에서 메뉴로 보냅니다. 저거는 약간 못하네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where라는 게 있는데, 저기는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더라인 아이템이 메뉴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파라미터로 자기 자신을 넘긴다의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의 이름이랑 주문 항목의 이름이 같은지를 메뉴에서 비교를 합니다. 이 플로우가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옵션 그룹 쪽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옵션 그룹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주문의 옵션 그룹하고 데이터들이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옵션 쪽에 메시지를 보내서 옵션 스페시피케이션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각의 코드는 나중에 제가 그 GitHub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검증 로직을 짜기 위해서 주문 쪽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고요. 그 주문이 샵이랑 오더라인 아이템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오더라인 아이템이 메뉴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메뉴가 다시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이 옵션 스페시피케이션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이 플로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슈가 없으시죠? 혹시 코드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공유 드렸을 때. 나중에 한번 다행히 있네요. 뒤에서. 나중에 한번 코드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 수정된 거를 제가 한번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공유를 드리고 코드랑 이 협력 관계를 매칭을 시켜 주십시오. 일단 이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이 객체 간의 이 관계는 어디에 매칭이 된 거냐면 레이어 아키텍처상에서 도메인 레이어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구성하는 객체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관계를 잡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레이어 아키텍처상에서 도메인 레이어에 있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영역의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 코드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리퀘스트도 받아줘야 되고 DB에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의 개념을 벗어난 영역에 있는 객체들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제 중에서 저희가 서비스랑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DB에 접근하는 것만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객체 간의 관계가 구현이 된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렇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더 서비스라는 거를 위에 붙일 거고, 그렇죠? 저 카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앱에 있는 장바구니에 있는 데이터가 카트라고 하는 객체로 담겨져서 리퀘스트가 왔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 카트라고 하는 객체 타입으로 받아요. 받은 다음에 오더 매퍼를 통해서 오더로 일단 변환합니다. 오더로 변환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의 객체들이 딱 완성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를 보시면 이 그림을, 그러니까 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 포맷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오더를 받은 다음에 아까 저희가 구현했던 오더.place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더 객체에 전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아까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외를 던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으면 예외가 발생하면서 이 메소드가 종료가 돼요. 그러고 나서 오더를 저장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주문하기의 전체적인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서 좀 끊어갈게요. 여기서 끊고 10분 정도 쉬면서 한번 코드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 코드를 의존성 관점에서 좀 뜯어볼 겁니다. 뜯어보고
조금씩 개선해 볼게요. 네, 조금만 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설계를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설계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되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대부분 어떤 거를 보여주시냐면 클래스 하나를 딱 보여주시고 이거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면 뭐 이름이나 메소드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끝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큰 그림, 그러니까 객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정말 그 메소드가 그 클래스에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하고 실제로 설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요? 라고 여쭤보시면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디펜던시가 어떻게 돼요를 보세요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설계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코드를 짜면은 그걸 다 디펜던시 그려봅니다.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툴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 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그려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디펜던시에 이상한 게 있으면 그 코드는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뭐 감정적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디펜던시를 그려봤을 때 되게 찝찝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클래스를 구현을 하시면 그러니까 코드를 최종 결과물은 되게 이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초반에 저도 되게 코드를 되게 절차적으로 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떻게 쪼개야 될지도 모르겠고 객체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메소드를 어디 넣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짜요. 짜고 디펜던시를 보면서 개선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개선을 하실 때는 항상 일단 디펜던시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 코드에 의존성이 지금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사이클은 도나?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 사이 사이클이 돌면 뭔가 내가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걸 이 패키지에 넣었나? 아니면 패키지를 잘못 나눴나?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하는 게 되게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패키지도 다 이름을 부여하시고 어떤 클래스를 넣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펜던시를 그려보시면 설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객체 참조가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패키지의 의존성이 사이클을 돌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드의 의존성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도메인 레이어, 코드를 아마 그 첫 번째 코드를 열어보시면 이 코드의 패키지 구조와 클래스의 위치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샵과 오더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서비스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패키지가 있고 결국에는 패키지로 레이어를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레이어라고 하는 건 개념이고 그럼 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현할 거야? 자바에서는 패키지 있습니다. 그렇죠? 패키지로 레이어를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 안에 어떤 도메인적인 모드를 어떻게 구현해? 패키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와 도메인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패키지로 구현해서 나눠 놓은 거고요. 그 안에 객체들을 위치시킨 다음에 이 객체들 사이에 디펜던시를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요. 문제점이 뭐냐면 봤더니 사이클이 돕니다. 그렇죠? 도메인 레이어 안에 샵과 오더 사이에 사이클이 돌아요. 자, 어디가 사이클이 도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양방향인 거죠. 두 개다 보니까 패키지가. 어디서 사이클이 도냐면, 오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 가게가 영업 중인지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더에서 샵으로의 의존 관계가 있어요. 방향이. 오더에서 샵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필요한 거고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객체 참조로 연관관계를 구현을 해놨었죠. 그래서 오더에서 샵으로 가는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이랑 옵션 스페시피케이션이 오더 옵션 그룹이랑 오더 옵션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름을 가져오고 가격을 가져와서 자기 거랑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 양방향 연관관계가 잡혀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방향 원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내가 오더 쪽에 있는 오더 옵션 그룹이나 오더 옵션을 고칠 때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도 고쳐야 돼. 라는 얘기고, 내가 샵 패키지에 있는 샵이라고 하는 객체를, 클래스를 고치면 오더 패키지에 있는 오더라고 하는 클래스도 같이 고칠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의 패키지를 같이 고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패키지가 잘못 분해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존성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밑에 보시는 오더 쪽에는 샵에 디펜던시가 걸려 있고요. 위에 샵 쪽에는 오더 옵션 그룹과 오더 옵션의 파라미터로 디펜던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패키지의 그 양방향 원관계가 나오는 케이스가 3개가 나올 거예요. 3가지가 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옵션 그룹이라고 하는 중간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은 옵션 그룹을 파라미터로 봤고요. 밑에 있는 오더 옵션 그룹은 중간에 있는 옵션 그룹으로 변환을 하는 걸로 디펜던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짜면 디펜던시가 단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오더 쪽에서 샵 쪽으로 디펜던시가 흐를 거예요.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그룹 스페시피케이션 쪽으로 주문에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더 옵션 그룹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데이터들을 옵션 그룹이라는 중간 객체로 바꿔요. 그리고 오더 옵션이 저기 오더 옵션이 아니고 중간에 옵션입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점심시간까지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났는데 옵션이라는 걸로 바꿔요. 바꿔서 걔를 보내주면 그리고 그 옵션 그룹이나 옵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샵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위치를 시키면 디펜던시가 흐르겠죠. 그쵸?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바꾸면 디펜던시가 끊겨요.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죠.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의존성 역점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존성 역점 원리는 뭐냐면, 클래스들이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말고 추상화에 의존을 하세요. 라는 원칙이에요. 이걸로 패키지의 사이클을 끊는 예제가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추상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은 그게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여야 되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추상화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개발 쪽에서 추상화의 정의는 뭐 되게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래도 추상화가 뭔데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비해서 어떤 게 잘 변하지 않아. 그러면 걔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옵션 그룹 스펙이랑 오더 옵션 그룹보다는 옵션 그룹에 되게 딱 필요한 데이터만 딱 들고 있어요. 그룹을 정의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와 옵션을 정의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만 들고 있거든요. 클래스로 구현을 했을 뿐이지 얘는 두 개의 클래스보다는 더 추상적인 레벨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쟤네들의 디펜던시가 양쪽에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DIP의 약간 변형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예제는 저렇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장점은 예를 들어서 카트.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예제를 만들었던 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카트를 서버에 저장하는 걸로 구현을 했었어요. 구현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앱에 저장을 하지만 장바구니를 어떻게 했냐면은 서버에 저장하는 걸 예제를 만들었다가 이거를 예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고 다시 주문을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저희 앱에서 하는 것처럼 싹 드러냈거든요. 싹 드러냈는데 그때 코드가 어땠냐면은 카트도 당연히 카트 안에 옵션 그룹이 있을 거고 옵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밸리데이션 할 때 이 로직을 동일하게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카트에 있는 옵션 그룹도 저기에 있는 옵션 그룹으로 변환하면 되고, 그쵸? 카트에 있는 옵션도 저 패키지에 있는 옵션으로 변환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디펜던시를 뭐 구체적인 클래스이긴 하지만 끊음으로써 얘의 재사용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밸리데이션 로직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주문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카트가 빠지면서 이게 약간 궁색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하실래요? 전처럼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일단 전처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처럼. 일단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고민해보자라는 식으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간 객체를 넣는 거. 그러니까 중간 객체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펜던시를 보면서 뭔가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돼요.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이 패키지 간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또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게 패키지의 사이클, 양방향 사이클 첫 번째 이슈를 해결한 거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에서 어떤 객체로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더 라인 아이템 쪽으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오더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더 라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탐색 경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객체 참조로 이 연관관계를 구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객체 참조로 연관관계를 구현을 하면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막 발생을 해요. 첫 번째, 객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객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들을 어디든 탐색이 가능합니다. 오더에서 샵으로 갈 수 있고, 오더에서 저 밑에 있는 오더 옵션까지 갈 수 있고, 오더에서 저 위에 있는 옵션 스페시피케이션까지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메모리상에 있을 때는 큰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ORM 같은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DB로 직접 매핑을 하시거나 할 때는 저 연관계가 있는 순간부터는 헬게이트 열립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레이지 로딩 이슈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세션 인뷰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오프세션 인뷰도 결과적으로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세션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까지 열려 있어? 아니면 서비스 레이어에서 닫혀 있어? 얘 차이인 것 뿐이지 결국 연관관계가 있으면 이 객체를 통해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지 로딩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쿼리가 이만큼 쭈르르 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어디까지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 참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거 레이지 로딩 이슈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객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어디까지 읽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가이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객체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정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더를 바꿔요. 오더를 바꾸는데 샵의 상태도 바꿔야 되고 오더 옵션의 상태도 바꿔야 되고 좌우 위에 있는 옵션 스페시피케이션의 상태도 바꿔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말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짤 거냐면 일단 오더를 가져서 연관관계를 통해서 막 뒤지고 다니면서 다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상태를 막 바꾸겠죠. 그러고 나서 끝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롱 트랜지션으로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체 참조를 통해서 막 수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트랜지션 안에서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확 가버려요. 그래서 트랜지션의 경계도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DB에 매핑하거나 어쨌든 인프라 쪽에 매핑을 하다 보면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객체 참조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놓치게 만들어요. 그냥 객체가 있으니까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저 객체를 같이 읽거나 같이 수정하고 싶은데 객체 참조가 없네? 인스턴스에 모두 넣어버리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트랜잭션이 점점 길어져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로직이 추가될수록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 객체들은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바뀌고 요구사항이 추가가 될수록 트랜잭션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주문이 완료가 된 케이스예요. 자, 주문이 완료가 되면 자, 주문을 담았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 완료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결제창으로 화면 전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시겠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 결제를 해주세요 라고 리퀘스트가 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그 서비스 객체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기 위해서 매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더 아이디가 들어올 거고 객체에서 읽은 다음에 페이드라고 하는 메시지를 객체에 보내요. 그러고 나서
배송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그죠? 배송 정보를 생성을 하고 그 배송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객체의 상태를 그러니까 주문 중에서 배송 중으로 바꾸고, 페이드로 바꾸고 배송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상태를 배송 시작한 걸로 객체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의 페이드는 스테이터스를 페이드 상태로 바꾸고요. 딜리버리 스타티드는 객체를 딜리버링이라고 하는 상태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더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로 가지겠죠. 왜냐하면 딜리버리가 오더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배달이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다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이 중간에 오픈해서 일하는 건 다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배달이 됐어요. 배달이 되면 시스템에 자, 배달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오겠죠. 오면 오더를 다시 찾아서 오더를 배달 완료됐다 라고 하는 상태로 바꾸고, 그 딜리버리 배달 객체를 찾아서 이 배달도 다 완료가 됐어요 라고 하는 상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더를 딜리버드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로 바꾸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가 있냐면, 자, 가게에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일어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배달 완료가 되면, 뭐 타이밍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 조금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배달 완료가 다 되면 그 배달 완료된 것만큼 가게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주문이 배송 완료가 되면 가게 쪽에 커미션을 추가를 해요. 그 금액만큼의, 그러니까 수수료 유예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금액에 수수료를 추가해서 가게 쪽에 누적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러고 나서 딜리버리라고 하는 객체의 상태를 배달 완료로 바꿔요. 자, 여기가 배달 완료까지의 로직이고, 자, 이 로직을 잘 보시면 하나의 트랜지션이 있죠. 딜리버 오더라고 하는 메소드에 트랜지션과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이 객체들이 하나의 트랜지션 안에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쵸? 이게 다 하나씩 락을 잡으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드민이나 배치나 아니면 다른 로직들이 추가되다 보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개의 객체가 변경되는 주기가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게는 사장님이 내 가게를 영업 중으로 바꿔야지, 아니면 준비 중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갱신하는 주기가 있을 거고요. 주문은 사용자가 나 취소할래 라고 해서 막 취소하는, 뭐 요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문도 상태가 바뀌는 주기가 있을 거고, 배달도 계속 뭔가 상태가 바뀌는 주기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롱 트랜지션으로 묶어있는 이 객체들이 실제로는 어드민이나 배치나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트랜지션이 물리는 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그 사용자한테 노출되는 그 로직이 다 에러로 떨어졌어요. 에러로 떨어져서 살펴보니까 다 락이 걸렸어요. 락이 걸렸는데 어떤 경우였냐면은 어드민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대용량 데이터를 다 뭔가 업데이트 치는 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 하나에 다 락이 쫙 걸리면서, 근데 그게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였거든요. 실제로 사용자들의 요청이 그 롱 트랜지션에서 락이 다 걸린 것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객체들을 쫓아가면서 수정을 하다 보면 트랜지션 경합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응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객체 참조가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언제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언제 불필요한 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참조는 모든 걸 다 연결시켜 버립니다. 모든 걸 다 연결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 객체 참조를 쫓아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체 참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저 객체 참조에 객체를 하나 걸어서 다 쫓아가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객체 참조는 모든 객체를 다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디라든 다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라도 다 내 마음대로 함께 수정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객체와 객체 간의 참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결합도 중에서 가장 커요. 영구적인 결합도거든요. 이 객체와 이 객체를 나 영구적으로 묶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객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거든요. 굉장히 결합도가 높은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객체 참조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연관관계라고 하는 건 오더를 알면 예를 들면 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색 가능한 겁니다. 오더라는 걸 알면 나는 내가 원하는 샵으로 찾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연관관계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객체 참조인 거죠. 그렇죠? 오더 안에 샵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박아서 그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탐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관계라고 하는 탐색 가능성, 물리적인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객체 참조를 쓴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합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결합도를 낮추면서 연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많이 쓰는 게 리파지토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오더라는 걸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더 안에 샵 아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더를 일단 가져오면 내가 원하는 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샵 아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샵 아이디를 리파지토리 쪽에 보내면 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되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뭔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중구난방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리파지토리에 들어갈 인터페이스는 연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중구난방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 리파지토리에 어떤 거를 통해서 뭐를 찾아라고 하는 건 이 파라미터로 받은 이 타입을 갖고서 이 객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구현할 거야 라고 하는 오퍼레이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깨지는 게 조회 쪽이 섞이면서 깨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깔끔하잖아요. 뭔가 깔끔한데 비즈니스 로직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하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것들이 막 들어가요. 연관관계가 덕지덕지 붙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을 읽을 때 샵도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연관관계 연결하고 그때부터 양방향관계가 막 들어갑니다. 조회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단방향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데 조회 로직 아니면 어드민 로직을 넣다 보면 되게 양방향관계가 되게 갑자기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리파지토리에도 그런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되게 이상한 메소드들이 덕지덕지 들어가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는 메소드는 오퍼레이션들은 다 연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네, 그래서 리파지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게 연관관계를 구현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어쨌든 모든 객체 참조가 다 불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떤 객체들은 같이 묶어도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리파지토나 이런 걸로 탐색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메인 룰이에요. 우리 도메인에서 어떤 개념들,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같이 처리를 해야 돼, 아니면 따로 처리해도 돼 라고 하는 도메인적인 관점에서 이 그룹핑을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트랜지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랜지션을 시작해서 트랜지션을 커밋을 하는데, 그럼 이 트랜지션 안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같이 변경돼야 되는 걸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같이 변경돼야 될까요?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건 같이 변경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건 같이 변경돼야 되라는 건 비즈니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묶어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한 규칙은 뭐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냥 같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같이 제거가 돼요. 라고 하면 걔네들은 하나의 트랜지션 안으로 묶어야 되는 거고, 그쵸? 하나의 단위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어쨌든 같이 움직인다는 결합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개념적으로. 그쵸? 같이 없어지고 같이 생성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합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걔네들 사이에서는 객체 참조를 연결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지 로딩도 써도 돼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끊어버리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도메인적으로 제약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애들은 다 묶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러니까 얘가 바뀔 때 굳이 얘가 같이 안 바뀌어도 돼 라고 하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끊을 수 있으면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예제를 만들 때 장바구니를 아까 서버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가 있고 장바구니 항목들이 있는데, 그럼 장바구니 루트가 있고 장바구니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뉴를 하나씩 담았을 때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인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바구니와 이 항목은 하나의 단위로 묶을 거야 말 거야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장바구니랑 장바구니 항목을 하나로 묶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장바구니가 생성되는 시점과 장바구니가 넣는 시점은 달라요.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장바구니를 미리 사용자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장바구니 항목 하나를 넣거나 빼는 건 라이프 사이클이 두 개가 완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일반적인 이커머스는 장바구니와 장바구니 항목 이 사이에 공유되는 컨스트레인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 항목을 넣고 다른 항목을 넣었을 때 뭐 어떤 제약사항이 있거나, 그러니까 얘는 넣을 수 있지만 얘는 못 넣으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제약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항목을 넣고 B라는 항목을 넣었을 때 얘랑 얘랑 그냥 다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걔는 도메인 컨스트레인트 공유하지 않는 거거든요. 찢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쪽 장바구니를 만들 때 얘를 하나의 객체 단위로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면은 저희 쪽 제약사항이 뭐가 있냐면 장바구니에 동일한 업소것만 넣을 수 있어요. 가게가 바뀌면 장바구니에 넣지를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항목에 A라는 항목을 넣고 B라는 항목을 넣고 C라는 항목을 넣었을 때 A, B, C랑 이 장바구니 자체에 도메인 컨스트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의 객체 그룹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객체를 어떻게 묶을 거야는 실제로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이 객체를 이렇게 묶은 것과 우리 시스템에서 객체를 이렇게 묶은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장바구니와 장바구니 항목을 하나의 객체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도메인 컨스트레인트가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은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어떻게 묶었냐면 이렇게 묶었습니다. 메뉴, 항목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의 객체 그룹으로 묶었고, 샵은 별도예요. 그쵸? 잘 보시면 샵이 생성되거나 샵의 컨스트레인트나 메뉴가 생성되는 시점과 메뉴의 컨스트레인트는 되게 달라요. 그쵸? 독립적인 거거든요. 주문도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주문도 통으로 묶었고요. 배송도 독립적입니다. 그쵸? 주문이 생성되는 시점과 배송이 생성되는 시점은 달랐어요. 주문의 컨스트레인트와 배송의 컨스트레인트는 다릅니다.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은 연관관계로 묶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 묶을 수 있는데 묶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레이지 로딩을 해야 되고, 그쵸? 같이 읽어야 되니까 레이지 로딩이든 이거 로딩이든 어쨌든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같이 생성되거나 같이 삭제되거나 같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룰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로 묶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객체 그 그룹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로 참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리파이토리를 통해서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객체 참고로 묶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이디로 떨어뜨려 놓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객체의 그룹을 잘 찢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룹을 정했으면 그룹 간에 객체 참조를 다 제거를 하시고요. 제거를 하시고 아이디로만 노출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더에서 샵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오더를 일단 가져와요. 그리고 오더에 보시면 샵 아이디가 있잖아요.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샵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많은 객체 지향 자료를 보시면 참, 그 객체 참조를 되게 많이 써요. 저도 그렇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객체 참조를 쓰고 객체 참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전통적인 객체 지향을 설명하기 편한데 실제로 실무 레벨로 들어가 버리면 객체를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묶어야 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과 그거를 실무로 가져왔을 때 약간 괴리? 그러니까 연관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같죠. 그렇죠? 연관관계라는 개념은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객체 참조를 쓰는 것과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끊고 나면 이 객체들 단위로 트랜지션을 관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같이 변경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트랜지션의 단위로 묶어주시면 되고 조회도 이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같이 조회를 하는 단위는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은 한 번에 조회를 하거나 레이지 로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와야 되는지가 딱 판단이 서잖아요. 퍼포먼스 튜닝할 때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DB에서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한 번에 읽어도 돼. 어디서 어디까지는 한 번에 읽으면 안 되라는 경계가 딱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어디까지 레이지 로딩을 할 거야, 어디까지 이거 로딩을 할 거야 라는 경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레이지 로딩을 하세요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 로딩을 하셔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같이 읽혀. 이거 로딩으로 하자. 어떤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오더 객체만 쓰이고 뒤에 있는 객체는 잘 안 써요. 레이지 로딩으로 하자. 근데 그 경계가 그래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같이 읽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뭔가 리파이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라는 경계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참조가 없는 객체구로 나누고 나면은 영속성 저장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몽고DB 같은 거로 DB 대신에 몽고DB를 쓸 때 어디까지 저장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이 단위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이 단위는 한 번에 가져올 거고 나머지 객체들은 참조를 통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몽고DB나 이런 쪽으로 넣을 때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요구사항이 다를 거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되게 다르겠지만 일단 내가 어떤 단위로 넣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잡으실 땐 그러니까 실제로 바꾼 거고 테이블로 쪼개져 있는 것 말고 객체로 한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큐멘트 D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 방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 단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한 번에 읽는다는 거는 DB는 테이블 조인해서 가져오든 아니면 단순 커리로, 단문 커리로 여러 번 해서 가져오든 어쨌든 그거를 한 번에 가져올 거야 라는 의도고 몽고DB나 이런 쪽은 그냥 한 번에 가져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경계까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져오는 거고 실제로 몽고DB는 저 데이터를 한 번에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DB의 트랜지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일단 끊고 나면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는 객체 참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로직을 짰잖아요. 컴파일 에러가 우두두 떨어지겠죠. 자, 제가 저 위에 있는 샵을 샵 아이디로 바꿨어요. 근데 로직은 아직도 샵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짜는 거를 아이디로 바꾸는 순간부터 계속 컴파일 에러가 쭉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오더라인 아이템도 마찬가지죠. 제가 메뉴를 객체 참조로 참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디로 바뀝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객체를 일단은 객체 오류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해결 방법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객체를 참조하는 로직을 일단 다른 쪽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일단 오더 밸리데이터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것들을 다 일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다 옮겨버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쭉쭉 그래서
주문을 밸리데이션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밸리데이션 해야 돼요 라는 로직들을 다 컴파일 에러 나는 것들을 다 뜯어서 여기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버렸고 오더 서비스에서는 저렇게 오더 밸리데이터라는 거를 인젝션 한 다음에 오더 쪽에 그냥 파라미터로 넘겼습니다. 플레이스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밸리데이션 로직을 호출하게 했어요. 자, 이게 좋은 설계일까요? 나쁜 설계일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을 때 밸리데이션 로직을 탐색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설계가 되게 이쁜 것 같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 객체가 뭐라고, 이 객체가 뭐라고, 이 객체가 뭐를 해. 근데 실제로 아마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야를 쫓아가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객체 쪽에 그게 다 찢어져 있어요. 한 군데에 모으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더 쪽에 밸리데이션 로직이 들어있을 때는 오더가 응집도가 되게 낮아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책임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응집도를 뭐 관련된 책임의 집합이에요. 되게 연관성 있는 것들을 묶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설계 개념들은 다 변경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응집도는 같이 변경되는 애들이 같이 있으면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같이 변경되는 애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변경돼요. 응집도가 높은 거. 같이 변경되지 않는데 같이 있어요. 응집도가 낮은 겁니다. 이 코드는 응집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로직이 바뀔 때와 주문 처리 로직이 바뀔 때의 변경의 주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의 상태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코드를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드를 수정을 하는데 위에 있는 로직을 언제 수정하냐면 밸리데이션 로직이 바뀔 때 수정해요. 밑에 있는 코드는 언제 변경하냐면 주문 처리 로직이 바뀔 때 변경해요. 변경의 주기가 다른 코드가 한 군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드러내면 주문 처리하는 로직만 남아요. 그래서 객체의 응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때로는 절차 제한이 객체 제한보다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 플로우를 한눈에 쫙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다이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쪼개거나 하는 작업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객체 안에 밸리데이션 로직을 다 넣어야 되라고 되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 안에 만약에 그 객체 안의 상태를 조금 체크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게 많은데 그 객체의 상태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객체들을 다 참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응집도가 확 떨어집니다. 찢어내시면 돼요. 그게 객체의 결합도를 높이지만 객체의 응집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차 제한이, 그러니까 객체 제한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절차 제한적으로 짜셔서 그래서 우리 주문의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뭘 하고 있어? 이 코드 열면 돼요로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는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컴파일 에러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로직을 다 몰아 넣어서 절차적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컴파일 에러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배달 완료될 때요. 그쵸? 배달 완료될 때요. 그래서 오더 서비스에서 이 오더에 딜리버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안에 샵에 수수료를 추가를 합니다. 아까 객체 참조를 했었죠. 근데 이 객체가 이제는 아이디로 바뀌면서 컴파일러가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로직은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도메인 로직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실행이 됐을 때 뭐가 같이 실행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도메인의 제약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구현하다 보니 객체 연관관계가 있어. 주문을 상태를 바꿨어. 근데 주문이 샵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바꾸자. 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객체 참조를 저도 슉 간 다음에 같이 바꾸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갖고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객체가 바뀔 때 그 결과로 어떤 객체가 바뀌어라고 하는 어떤 변경의 순서,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로직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 그룹이 있어요.
이 객체들이 id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바꿀 때 이것도 바꾸고 싶어. 근데 id가 있다 보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처럼 그냥 절차로 쭉 넣어요. 이 로직을 절차로 모읍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심플한 방법은 절차 제형 쪽으로 로직을 모으는 겁니다. 도메인 이벤트는 약간 조금 컨선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컴파일러가 난 거를 첫 번째 절차 제형적인 방법으로 짜보겠습니다. 방법은 같아요. 방법은 뭐냐면 오더 딜리버드라고 서비스라는 거 하나 넣어요. 넣어놓고 그 로직들을 다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이 로직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렇게 놨을 때 뭐가 좋을까요? 아까 이 코드랑 비교해 볼까요? 이 코드는 주문이 완료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고 클래스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주문이 완료가 됐을 때 오더도 상태가 바뀌어야 되고 샵에 뭐가 바뀌어야 되고 오더 서비스에서 딜리버리도 컴플릿 되어야 되라는 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 플로우 자체가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를 묶어 놓으시면 비즈니스 플로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떤 작업들이 실행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오면 뭐를 해보셔야 되냐면 의존성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잘된 설계야? 의존성을 그려봐야 되죠. 그려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얘가 샵을 코드 다시 볼까요? 샵을 밑에 보시면 샵을 가져오고 딜리버리도 가져오고 오더도 가져오죠. 그러면서 디펜던시가 이렇게 돼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의존성이 아이고 빠졌네요. 사이클이 돕니다. 그러니까 밑에 빠졌는데 이 집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에서 딜리버리로 가는 의존성도 있고 딜리버리에서 오더로 가는 의존성도 있습니다. 오더 딜리버드 서비스라는 게 양쪽의 리파지토를 다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이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는 그 중간 개체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역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임플리멘테이션 구현부를 딜리버리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이 완료된 서를 하는 인터페이스는 오더 쪽에 있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쪽은 딜리버리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역전시켜 주시면 의존성이 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패키지 간의 사이클이 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냥 중간 개체를 만들어서 변환하는 거. 좀 더 추상적인 중간 개체를 만들어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로 추상화를 넣어서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클은 없어져요. 자, 도메인 이벤트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도메인 이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실제로 우영에서는 도메인 이벤트를 되게 많이 씁니다. 시스템이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미 도메인 이벤트라는 게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실제로 도메인 이벤트 설계를 할 때 도메인 이벤트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마 생소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메인 이벤트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오더라는 게 바뀌었을 때 딜리버리와 샵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뭔가 결합도가 높았던 거죠. 결합도가 높았는데 이 결합도 자체를 좀 정말 느슨하게 끊고 싶어요. 느슨하게 끊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로직을 한 군데 모아서 눈에 정말
뛰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잘게 찢어서 뭔가 느슨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객체 참조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이 로직 안에 한 군데에 모아서 객체 간의 결합도는 낮지만 로직 간의 결합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도메인 이벤트는 아니야. 나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로직 간에 A라는 게 끝났을 때 B, C가 실행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최대한 얘네들의 이 순서를 느슨하게 만들고 싶어가 도메인 이벤트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더라는 게 상태가 바뀌면 오더 딜리버드 이벤트라는 거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받아서 상태를 바꿉니다. 이게 실제 메시징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메모리상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상에서 저런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더에 딜리버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요. 메시지가 가면 아까는 이거의 상태를 바꾸고 샵을 메시지를 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벤트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요.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받아주겠지라고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고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얘네들을 콜을 해줘요. 이게 도메인 이벤트를 사용해서 로직의 순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더가 샵을 지금까지 이렇게 호출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스프링 데이터 쪽에 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일단 이 도메인 이벤트를 구현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도메인 이벤트 발행하는 로직 같은 거를 직접 만들면 좋은데 일단 스프링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넣고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애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하는 거를 상속을 받으면 얘가 레지스터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레지스티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커밋을 할 때 이 이벤트를 발행을 해줍니다. 실제로 스프링 그 데이터 쪽에서. 그래서 저 로직들을 다 처리를 하고 오더 스테이터스라는 거를 처리를 하고 이벤트를 넣어놓으면 이때 발행되는 게 아니라 DB 커밋이 가고 DB가 딱 커밋이 가고 나면 이게 발행이 확 돼버려요. 되면서 그거를 받아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받은 핸들러들은 그냥 스프링의 이벤트 리스너를 쓰시면 돼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동기로 처리하는데 이게 동기도 가능하고 다른 트랜지션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트랜지션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노테이션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지금 비동기로 어싱크를 써서 비동기로 처리를 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오더 쪽에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받아서 그 샵 쪽에 수수료를 추가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딜리버리 쪽에서도 저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걸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펜던시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또 그려봐야죠. 그렇죠?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벤트를 오더 쪽에 넣었고 샵과 딜리버리 쪽에서 각각 이벤트 핸들러를 넣었어요. 넣고 났더니 사이클이 돌죠. 샵과 오더 사이에 디펜던시가 사이클이 돕니다. 그쵸? 저게 이벤트 핸들러 쪽에서 오더 딜리버드 이벤트라고 하는 저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볼까요? 다시. 보시면 파라미터로 저 이벤트를 받고 있죠. 파라미터로 저 이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존관계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파라미터를 받는 의존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다시 패키지에 사이클이 돌아요. 돌면서 자, 이거를 또 해결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키지 사이클이 도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오더 옵션 그룹, 오더 옵션에 대한 디펜던시, 그거는 신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디펜던시가 생긴 건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해서 의존성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원인은 어쨌든 이벤트 핸들러가 샵 패키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벤트, 그러니까 오더 딜리버드 이벤트를 의존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샵 패키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분리해버립니다. 패키지를 분리해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샵이 오더에 디펜던시 걸리는 건 어쨌든 끊어버릴 수 있어요. 패키지를 분리해버립니다. 분리해버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샵에 있는 저 커미션 하는 걸 이벤트 핸들러 콜하는 거거든요. 클래스 쪼갭니다. 쪼개서 빌링하는 로직만 그냥 떼버려요. 샵에 있는 로직을 두 개로 찢어버립니다. 원래 샵이 갖고 있는 로직과 그리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커미션이 누적되는 로직을 띄어내요. 그리고 걔를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에서 따로따로 콜하게 한 다음에 빌링을 저기에 넣습니다. 이러면 디펜던시가 사이클이 안 돌아요. 이게 어쨌든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냐면 패키지에 사이클이 돌아요. 사이클이 돌아서 패키지를 내가 찢어야지라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도메인 개념이 되게 명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샵 안에 정산이라는 로직이 같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가게라고 하는 거는 가게를 열고 가게를 닫고 가게 메뉴를 등록하고 라고 하는 로직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산이라는 건 완전 다른 도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내가 찢을 때는 패키지를 찢어낼 때는 도메인적으로 되게 명확한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 그게 우리는 정산인 것 같아. 그래서 정산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찢어내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찢어내는 겁니다. 디펜던시를 쭉 쫓아가다 보면은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 도메인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패키지 연성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이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의존성을 보면서 내가 뭘 봐야 돼를 계속 쫓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패키지의 의존성을 끊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중간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의존성을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패키지를 찢어내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쓸 거냐는 판단에 따라 달라요. 트레이드오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성을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시스템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도메인 이벤트나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 의존성입니다. 패키지 의존성. 아까는 서비스나 도메인으로 레이어 단위로 이걸 찢었어요. 그렇죠? 시스템은 어쨌든 서비스나 도메인이라고 하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패키지를 앞으로 쫙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었고 왜 이렇게 했냐면 디펜던시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으면 디펜던시가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샵이라는 걸로 역전을 하고 싶어요. 패키지의 관계를. 샵을 앞에 패키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디펜던시가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쉽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펜던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메인 단위로 패키지를 나누면 디펜던시가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돌고 돌아요. 그냥 이 패키지에서 저 패키지까지 다 돌 수가 있거든요. 관리 안 할 경우엔. 그래서 대부분의 디펜던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키지 간에, 그러니까 샵이나 오더나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름을 밖으로 끄집어지지 못하고 서비스나 도메인이나 컨트롤러나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패키지를 앞으로 놓고 그 안에 넣습니다. 이게 가장 쉽거든요. 고민할 게 없어요. 넣으면 돼요. 넣으면 그나마 같은 레이어 안에서만 디펜던시 관리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의존성을 관리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의존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가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GitHub의 세 번째 예제가 도메인이 앞으로 나오고 그 안에 레이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각각은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협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분리를 해놓으면 시스템을 찢어내기가 되게 쉽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찢어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 노력은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런 디펜던시를 관리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을 찢어내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샵이라고 하는 것과 빌링이라고 하는 것과 오더라고 하는 것과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단위거든요. 그렇죠? 오더에 관련된 것들은 오더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뜯어냈을 때 물론 디펜던시가 딸려오겠죠. 딸려오겠지만 뭔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을 때보단 최소한 찢어내기는 편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찢어내면 시스템적으로 물리적으로 찢어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도메인 이벤트로 발행했던 것들은 실제로 이거를 뭐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이벤트인데 시스템 내부적으로 쓰이는 건 인터널 이벤트, 뭐 메시징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건 익스터널 이벤트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쓰이는 건 도메인 이벤트, 외부로 나오는 건 시스템 이벤트라고도 합니다. 약간 구현하는 게 방법이 다른데
이 시스템 내부에서 도는 이벤트들은 당연히 객체 참조를 그냥 넣어도 돼요. 물론 레이지 로딩 이슈가 있습니다. 프락시가 깨지면서 뭐 JPL 쓰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객체를 그대로 참조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계를 할 때.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건 플랫하게 해야 되잖아요.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구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인터널 이벤트를 익스터널 이벤트로 바꿔서 시스템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주문 완료가 되면 오더 딜리버드 이벤트라고 하는 인터널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 걔를 인테그레이션 이벤트로 바꿔서 메시지 큐에 넣어요. 그리고 샵 쪽에 발행을 합니다. 그럼 샵 쪽에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요. 실제로 배민에 있는 시스템들은 이 루틴을 되게 많이 써요. 시스템들끼리 거의 비동기적인 메시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동기 처리할 수가 없어요. 동기 처리하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스템을 잘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고 걔네들에 대해서 시스템 이벤트를 발행해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 한 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한 통으로 들어가더라도 디펜던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시스템을 뭔가 우리는 찍고 싶어. 뭔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너무 대책 없이 디펜던시는 얽히고 설켰는데 이걸 찢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하나 끄집어내면 우르르 따라옵니다. 디펜던시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어쨌든 시스템을 관리하실 때는 디펜던시 관점에서 보시고 어떤 타이밍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보실 땐 의존성을 보시고 의존성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진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2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아이고.